상관없이 1결당 4두만 내라고 하는 제도. 1결당 4두. 자, 왜냐면요. 옛날에는요. 풍년일 때는 최대 20두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제일 흉년일 때 4두를 냈어요. 자, 그래서 4두에서 20두까지 이렇게 세금을 풍년, 흉년에 따라서 다른데, 자, 그냥 풍년, 흉년 할 것 없이 4두만 내. 그건 가장 최저가잖아요. 최저 그만 내. 이런 거니까 굉장히 줄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동법. 우리 백성들이 내는 세금 중에 제일 힘든 세금이 바로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야. 우리 동네 특산물을 내는데, 왜냐면 특산물을 내는 이 세금이 폐단이 제일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과일이 9월에 열리는데, 그럼 9월에 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막 7월에 내래요.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야 되고, 아니면 더 심한 건 우리 동네 나지도 않은 거 내라고 하는 때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양도 많이 받아가고요. 자, 그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관리들이 중간에서 나쁜 짓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사과 10박스를 내가 내야 돼요. 근데 관리가 먼저 내요. 나 대신 먼저 내놓고, 내가 대신 먼저 냈으니까 20박스 내놓으래요. 이런 이딴식. 네,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서 이런 걸 박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대신 내주고선 뭐 이렇게 많이 더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광해군은요, 자, 이제부터는 1결당 12두로 통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특산물을 옛날에 그리고 지역마다 내는 게 너무 달라요. 어떤 지역은 뭐 생선을 내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사과를 내고. 자, 그러면 특히 이런 또 특산물은 나르다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생선 같은 건 신선도가 그죠? 뭐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그냥 쌀로 내.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꿔준 거죠. 1결 대신 양은 1결당 12두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내라. 자, 그래서 광해군 때 이러한 이제 개혁은 대단히 백성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1결당 12두란 말은, 자, 1결은 이제 땅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1결을 갖고 있으면 12두를 내고, 내가 만약에 10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120두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면적에 비례해서 내는 건데, 자, 근데 저는 땅이 없어요. 나 땅이 없는데? 그럼 땅 없으니까 안 내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한 백성은 땅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안 내도 되잖아요. 땅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고, 양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싫겠죠. 땅을 많이 가졌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특산물을 거뒀는데요. 특산물을 거뒀는데, 자, 이제는 국가에서 잔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잔치라니까 과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생선도 필요한데, 자, 옛날엔 특산물 거둔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쌀로 다 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사러 다니는 사람인 거죠. 네, 반대로 이걸 사러 다니는 사람, 공인이 등장해요. 자, 근데 공인이 국가에서 필요한 걸 사러 다니는데, 요거 한 박스 주세요 이러겠어요? 자, 사과 100박스.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공인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고요. 자, 이 공인 때문에 대단히 경제가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의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자,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세금이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우리가 1년에 2필씩 옷감을 냈는데요. 자, 아까 전 옷감 2필도 너무 많다. 한 필로 줄여주겠다. 자, 이것이 우리 영조 임금이 실시한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세는 우리 토지에 해당하는 건 사두로 영정법, 그 다음에 특산물은 대동법, 그 다음에 군포 내는 건 균역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세 제도도 우리가 전쟁 이후로 싹 다 개선이 돼서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후기부터는요, 경제가 좀 발달을 합니다. 경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발전을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농사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다른 분야에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은 농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좋아져요. 왜 농업이 발달했냐면, 자, 우리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걸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모내기법이 뭐 대순가? 네, 모내기법은 사실 고려 말에 등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고려 말에 등장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이 모내기법은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옛날에는 그냥 씨를 뿌려요.
그럼 걔가 잘합니다. 잘 된 것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잡초 먹은 것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런데 모내기법은 모판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를 기른 다음에 이 잘 자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뭐 일일이 뭐 잡초 벌레 먹은 거 골라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어느 정도 모판에서 길러낸 거를 거기다 심으니까 수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그런 걸 뽑아낼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력도 대단히 많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보다 농사는 더 잘 되고 일손은 더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내기법이 이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 좋은 걸 왜 일찍 못했냐면 이 모내기법은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농사와 관련된 기술이 부족하니까 만약 혹시 가뭄이라 들거나 그러면 이제 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확보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조선 후기만 해도 물을 확보하는 시설도 많이 갖추고 저수지나 보 같은 거 네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모내기법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절감돼 생산량은 증가돼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확량이 많아지면 옛날에는 농사지어서 겨우겨우 우리 식구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몇 배로 더 많아지니까 먹고 살고도 남네요? 남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팔죠. 이제 남는 걸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한 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다 팔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 뭔가 사고 하려는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물건이 또 만들겠죠.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법 바로 이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 이 당시 농업 기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게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정말 돈벌이 이용의 농사.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쌀도 우리가 돈 버는데 이제 이용이 되잖아요. 남는 거는. 그 다음에 목화, 모시, 채소, 담배, 약초. 자, 여러분, 목화, 모시, 채소, 담배, 약초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리 안 죽어요. 그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거 왜 만들까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상업도 자연스럽게 발달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농부들은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농부들은 일부에 불과해요. 항상 그렇지만 자 그래서 그 일부의 농민들은 대단히 분홍이 돼요. 이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근데 대부분의 또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남의 얘기죠. 내가 내 땅을 갖고 있어요. 수확량도 늘어나고 더 그러면 돈도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대단한 분홍과 그 다음에 여전히 가난한 빈농으로 이렇게 농민들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업이 발달합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죠. 이런 걸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고 팔다 보니까 또 물건 여러 가지 물건을 원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이제 그런 수공업 만드는 수공업도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고요. 자 물건을 사러 다니는 공인들까지 등장하면서 더 한몫을 하죠. 공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사고 다니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돈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처음으로 돈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돈을 잘 쓰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전국적으로 돈을 열심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조선시대의 돈을 상평통보라고 해요. 상평통보. 이젠 전국적으로 돈도 사용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옛날에는요 이 상업을 그렇게 처음에는 상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금난 정권이라는 그 권리가 있었어요. 금난 정권은 난전을 금하는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도성 근처에서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잡하게 장사하는 난전을 금한다 이거예요. 허가받은 상인만 장사하는. 근데 자, 이 금난 정권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받은 상인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 이거예요. 이 말이야. 다시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는 건 결국 아무나 장사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아무나 장사하게 되니까 상업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업이 발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생겨요. 우리가 3일마다 열리면 3일장, 5일마다 열리면 5일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의 장이 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장은 보따리 장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3일마다 우리 동네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
보따리 장사를 보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부상들이 활약하면서 보찜 쥐고 그다음에 등찜 쥐고 보따리 들고 등에 쥐고 이런 그 우리 보따리 장사. 자,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에 장시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 많고 그 동네가 크고 이런 데는 항상 우리 가게가 열리죠. 그게 상설시장인 거죠. 자, 동네 슈퍼. 매일매일 문을 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상설시장이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뭐 일요일마다 장이 선다, 토요일마다 장이 선다, 토요장터 이런 게 이제 지방장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거상들이 등장합니다. 상인 중에서도 굉장히 대규모의 거상. 오늘로 치면 재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이.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의주 지역에는 만상. 자, 만상이 등장하고요. 뭐 지도로 표현하면 자, 여기가 의주니까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우리 개성에는 송상 오토하는데요. 송상.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쪽에는 경강상인.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쪽으로 해서 동네는 내상. 자, 이런 상인들이 아주 거상들이요. 대규모의 상인.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의주에는 만상은 청나라를 상대로 주로 뭐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상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이니까 아무래도 일본을 상대로 장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개성의 송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이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 놓는 중개무역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강은 이제 한강 그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를 이용한 선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이제 상업 활동 많이 하죠. 이러면서 대규모 그 당시에 거상들입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자, 수공업도 발달해요. 옛날에는 수공업은 무조건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관영수공업이라고 해요. 국가에 소속이 돼서. 근데 이제는 내가 뭐 손재주가 있으면 내가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민영수공업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는 거, 이게 바로 광업이죠. 자, 이제 광업도 발달합니다. 역시 옛날에는요, 그 광업은 다 국가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못하고 국가에서 광산을 경영하고 하는데, 자, 나중에는 이것도 민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산 개발은요, 완전 로또 당첨이랑 똑같은 거예요. 돈도 대단히 많이 들어요. 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산에 혹시 금이 나지 않을까? 자, 계속 뚫어보는 거예요. 산을 뚫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혼자 뚫을 수 있나요? 막 한 100명 정도의 인부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이제 돈이 많은 재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을 다 대는 거죠. 왜냐면 그 100명의 밥값, 뭐 그다음에 월급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자, 금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 내가 투자한 거 다 뽑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래도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후기에는 이 광산 개발이 민영화가 되긴 하는데 자, 이런 삼박자가 가져줘야 돼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물주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우리 거상들이 물주가 돼주죠. 그 다음에 이 광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돈을 대주는 사람과 광산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인부들을 다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광산 경영인 덕대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할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노동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농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선 후기로 오면 경제가 대단히 발전하는구나. 조선의 경제가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분. 우리 조선시대에는 4개의 신분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자, 원래 이랬는데 점점점 어떻게 돼가냐면요. 이렇게 돼가요. 양반 이렇게 많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 자, 일단은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이후로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사회가 많이 혼란했습니다. 특히 아까처럼 경제가 발전하니까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생기죠. 제가 막 돈은 엄청 많아요. 부자 농민이야. 돈이 많으니까 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족보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만 돈으로 족보를 사서 뼈대 있는 가문이야. 아니면 국가에서요.
공명첩이라고 하는 걸 팔아요.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문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이만큼 싸들고 가가지고 나 양반 좀 되게 해줘. 그러면 공명첩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재은 이렇게 양반 됐다. 이렇게 해서 돈 받고 양반자리를 주는 거죠. 자,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 어차피 국가는 전쟁 이후로 막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재정도 없고 하니까 돈 받고 그런 걸 막 남발한 거죠. 자, 그래서 양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중인들도, 우리 서울이나 중인들도 신분 상승 운동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도 부농, 빈농으로 이제 약간 신분이 분화되면서, 자,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구입하거나 위조하거나 이런 일로 양반이 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노비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나중에는 이 노비가 왜냐면 보세요. 자, 우리 상민들이 우리 평민들이 계속 우리 양반이 되고 양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 우리 상민들이 세금을 낸단 말이죠. 이 악순환인 게 결국에는 상민들이 돈을 내고 양반을 시켜주니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노비들이 평민 되면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 노비들이 평민 되면 세금 내야 되니까. 다 노비들 좋으라고가 아니라 세금 얻으려고. 그래서 노비가 옛날에는 엄마든 아빠든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무조건 노비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쪽만 뭐 엄마가 노비여야 노비다 이런 식으로 노비 종모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비 숫자를 줄이고 평민의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순조 때 가서는 공노비는 아예 다 풀어줍니다. 공노비는 다 평민을 올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노비 숫자마저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선사를 지탱해왔던 신분제도가 완전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신분제의 동요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동안에 우리는 그 조선시대 유교 국가죠.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너무 성리학 유교는 열심히 하는데 성리학 유교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뭐에? 자, 우리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데 공자님 말씀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성리학은요. 뭐 우주는 왜 생겼을까? 인간의 본성은 뭐 어떠한가 뭐 이런 거 연구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정말로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학문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현실적인 학문, 실학. 자,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리학을 좀 비판하면서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민족적이고 현실개혁적 근대적 다 좋은 말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뭐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자, 우리가 반영되지가 않아요. 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붕당 정치 있었죠. 붕당 정치. 자,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밀리는 세력이 있었고 나중에 서인만 살아남죠. 자, 근데 이 실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미 한물간 남인들의 세력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반영이 되겠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실학이 정책에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훗날 나중에 개화 사상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훗날 개화 사상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학자에는 우리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어요. 자,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대부분이 농부들이니까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러한 우리 학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자, 이제 우리의 경제를 생각해서 상공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러한 중상학파도 있습니다. 농업을 중시했다. 상공업을 중시했다. 자, 그러면 농업을 중시한 사람들은 우리 농부들이 잘 살려면 땅을 주자라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네, 그런 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 선생님들이 이제 중농학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은 뭐 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자, 책을요 한 500권을 쓰셨다고 하죠. 대단하시죠? 평생 동안. 네, 그래서 이름하여 다산정약용 이제 우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학을 집대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분야의 천재죠. 네, 그래서 뭐 수학, 과학 할 것 없이 정말 뭐 천재시고요. 우리 수원화성을 지을 때도 거중기를
개발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책, 너무 유명한 책, 목민심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서 여전은 함께 농사짓고 함께 나눠 갖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너무 중요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상아파는 상공업을 중시하자. 우리의 상공업.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좋은 문화가 있다면 받아들이자. 중국의 좋은 건 좀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 일명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우리 연암 박지원